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이미 후보지 선정된 데 접근해서 매입하는 거 크게 재미없어 보인다. 앞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하려면 예정지를 찾아가야 된다. 예정지.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디가 재건축될지 대충은 그려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재개발은 초기 예정지 찾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최근에는 모아타운 인기가 작년만큼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후보지는 많이 선정이 됐는데 이렇다 할 진척 소식이 들려오는 구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자양동처럼 해제되는 사례가 늘어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또 기저에 깔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당동 모아타운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모아타운 신규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당동 모아타운 입지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신당동 모아타운이 면적이 꽤나 넓습니다. 이제 가칭으로는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식으로 3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세부 모아타운 별로는 개별 세부 구역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모든 구역들이 상당히 입지가 좋죠. 역으로는 신당역과 가장 가깝고요. 또 청구역과도 거리가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도보상으로 5분, 10분이면 모든 구역들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고, 또 해당 역세권들이 2호선, 6호선, 5호선 총 3개의 노선을 접하다 보니까 강남권으로 출퇴근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광화문 권역이라던가 여의도 같은 주요 업무 지역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입니다. 또 게다가 전면부 쪽 전부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뒤쪽이라고 하더라도 이쪽 동네들은 그렇게까지 경사가 심한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트로 지어놓기만 한다면 왕십리 뉴타운 정도의 가격은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이 최근 들어서는 상권이 많이 확장이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좀 많이 핫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 길 건너 쪽에 있는 시장 그쪽으로부터 이제 상권이 출발을 했는데 안쪽 이면 도로까지 상권이 꽤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핫해진다라고 하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동네를 발전시키고 또 동네가 활기를 띠게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점이겠지만, 재개발 이런 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자, 세부 구역개별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쪽 지역 중에 일부 지역이 현재 모아타운 후보지임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역세권에 속하는 지역들을 보다 더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역세권들에서 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주상복합 같은 형태로 고밀 개발하자,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를 띠고 있는데, 아무래도 역세권 부지들은 모아타운으로 조금 밀도를 덜 적용받는 것보다는 역세권이니까 우리는 종상향을 해서 준주거로 40층, 50층 올리자, 이런 사업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경도 딱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350m 반경에 속하는 지역들만 이런 식으로 별도로 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께서는 벙칠 수밖에 없죠.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사업도 나온 지가 갓 1년 좀 넘은 사업인데 뭔지 잘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이름의 사업이 추가로 추진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하시는 분들께서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체들이 난립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이 길어지고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어찌됐건 이제 후보지이니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본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구에서도 계속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동의를 좀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네 자체가 워낙에 노후된 구도심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갈아엎어야 될 동네이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연배가 드신 분들의 그 소유 비중도 높고, 또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세 수준도 낮지가 않은 그런 동네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동의 부분이 얼마나 잘 나올지가 상당히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현재 모아타운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모아타운 세부 구역계들을 보면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총 4개의 세부 구역으로,
2구역은 총 5개,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총 6개로 이런 식의 하나하나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들을 묶어서 이제 타운화하는 게 모아타운이죠. 그래서 이 해당 세부 구역별로 오늘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현재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먼저 보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작년 말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당 1구역 모아타운과 현재 사업지가 겹치다 보니까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고요. 또 나머지 모아타운 후보지들은 현재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동이라든가 뭐 면목동 같은 시범사업지들의 관리 계획을 보면 상당히 기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인센티브가 더 큰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층수라던가 뭐 용적률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공사비라던가 너무 많이 높이 올라온 이런 비용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모두 다 무너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관리 계획을 짜주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25층 내외 정도로 허가가 났었다면 이제는 35층까지도 층수 제한을 무리 없이 풀어주고요. 또 종상향도 예상보다는 더 높게,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보다 덜 하면서 종상향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최근 들어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런 의도가 많이 깃들어 있다라고도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데이터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세부 구역별로 하나하나씩 그 데이터들을 뽑아왔습니다. 일단 1구역에 속하는 총 4개 세부 구역 같은 경우는 면적대들이 좀 다양한 편입니다. 신당 1-4구역은 상당히 작은 면적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작죠. 또 2-1구역부터 5구역까지 총 5개 구역 중에서도 2-5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면적이 작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대략적으로 약 1000평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로 따지면 뭐 한 동 정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면적대들이 그래도 균일한 편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 한 3000평 정도 사이즈면 그래도 아파트 세대로는 200세대에서 한 250세대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조합원 구성비입니다. 제가 조합원 구성비 봐야 되는 이유 설명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후보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동의가 얼마나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건너뛰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건너뛰어야 되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까지의 동의율은 상당히 완화된 편입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본격적인 본궤도에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오히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보다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 머릿수 대비 한 80%라는 동의율을 받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엔드 조건으로 토지 면적 대비해서 67%,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추가된 3번 요건까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다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통 건물 소유자의 50%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원 구성비 반드시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요 첫 번째 구성비는 사람 머릿수 대비한 이 동의율 80%라는 동의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모든 구역대들의 80% 이상의 동의율이 사실은 단독 조합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야겠죠. 왜냐하면 단독 조합원들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구역들이 꽤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 머릿수 대비해서 단독주택 조합원이 57%, 다세대 조합원 분들이 43%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대지 면적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 편차가 더 크죠.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한 7-80%의 땅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 해당 모든 사업지는 절대로 다세대 조합원들만의 뜻 가지고 조합 설립 받기에는 불가능하겠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 조합원 분들 중에서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계실 텐데 이분들의 의사는 우리가 뭐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냐면 혼자 단독적인 내 땅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더 나은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다세대로 건축 행위를 했을 때 설계가 제대로 뽑힐 만한 사이즈의 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대지 면적들을 한번 뽑아봤더니 모든 구역들이 면적이 꽤나 작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구역은 이렇게 한 번씩 튀어 오르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30평대 내지는 20평대, 좀 작은 경우는 23평도 있네요. 그리고 커봤자 4, 50평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땅 가지고는 사실은 도로 전면에 있는 도로 자체가 뭐 6m, 8m급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50평 가지고도 건축 설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60평 정도 이상은 되어줘야 그래도 다세대로 건축 행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단독 조합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더 이익이 되는 아파트로 받는 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건축물 대장상의 데이터를 봤을 때 단독조합원 비중과 또 단독조합원의 대지 면적 비율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작은 면적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단독조합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찬성에다가 표를 던지신 분들도 꽤나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후도인데요. 이미 노후도 충족했으니까 후보지 선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노후도를 두 가지로 항상 보거든요. 이 노후도를 두 가지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모아타운으로서의 20년 노후도는 사실은 엔간한 서울의 대부분 지역들은 다 통과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됐을 때는 그 물건이 여러 개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물건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 옵션이 뭐냐? 만약에 모아타운이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재개발로서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아닌 도정법상의 재개발로서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려면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20년 차 이상 되는 노후도는 거의 대부분 다 충족을 했는데 문제는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후도는 50%가 아니라 67%,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를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일부 구역은 노후도를 충분히 달성을 했는데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평균 냈을 때 한 66% 정도가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전체를 묶어서 재개발로 추진하기에는 노후도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몇 년 안 있으면 30년 차에 다다를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부 가로 구역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도 옵션에 넣어볼 수는 있겠다. 자,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 한번 종합해 보면요. 일단 노후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 일부 예정 구역에서는 20년 노후도도 충족 못하는 구역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구역들과 대비해서 이 신당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설령 모아타운에서 해제되더라도 몇 년 정도 세월만 잘 흘러준다면 도정법상의 재개발로도 가능해 보인다. 다만 우리가 이제부터 따져봐야 될 거는 구역별입니다. 구역별. 이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아타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세부 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이 타운에 대한 이런 요건들을 따졌다면 만약에 이 옵션을 제대로 따져보려면 세부 가로 구역별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제대로 된 투자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부 구역 하나를 예로 들어서 사업성과 투자자 수익성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샘플해볼 지역은 1-1 모아타운 구역입니다. 1-1 구역 입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면요. 1-1 구역이 상당히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죠. 1-1 구역은 신당역에 바로 붙어있는 그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돼서 현재 역세권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모아타운으로도 묶여있는 구역입니다. 또 제가 1-1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입지도 가장 훌륭하지만 면적도 상당히 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1-4 구역처럼 한 1000여 평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나홀로 아파트밖에는 못 짓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 3000평 정도의 면적은 나와줘야 그래도 한 200에서 250여 세대 정도 규모는 들어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단지의 모습이 좀 보일 수가 있겠다. 그래야지 1군 시공사들도 뭐 입찰도 하고 또 브랜드도 좋은 거 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1-1 구역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볼 텐데요. 1-1 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대지 면적만 3200여 평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충분하고도 충분하죠. 평균 41년이 닿아갔고요. 또 조합원 수 같은 경우는 단독 조합원이 118분에 지분 조합원이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단독 조합원 분 중에서 땅이 좀 크신 분들은 한 채 더 줘야 됩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모아타운에서는 세 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합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최소 두 채 정도는 받을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총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될 물량이 한 148개 정도 예상이 되고요. 또 평균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지분가가 단독 같은 경우는 한 5천 초반대 정도 나오고 있어서 5천만 원을 예상가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와 또 옥수동에 있는 한 2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를 제가 샘플링을 해봤더니 보통 선호도가 높은 5구와 84 두 가지 평형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해당 구성비 같은 경우는 약간은 편차는 있지만 조금은 그래도 84짜리의 선호도가 높고 조합원 분들 위주로는 84 정도는 줘야 되기 때문에 84가 한 70% 그리고 59가 한 30% 정도로 세대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비율에 어느 정도는 맞춰서 3대7로 연면적을 세팅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한 270여 세대 정도는 건축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적용했었던 용적률은 기부 체납을 아예 안 하면서 3종까지 종상향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약 10% 정도의 토지는 기부 체납으로 빼고 그리고 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총 285% 정도의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일반 분양은 84짜리 같은 경우는 한 12억 가까운 가격으로 또 59 같은 경우는 한 9억 초반대 정도로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했고 조합원 분양가는 한 85% 수준 그러니까 84는 한 10억 59짜리는 한 7억 8천 이 정도 수준으로 현재 제가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사업성이 나쁘지는 않게 뽑혔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정비구역 정말로 좋은 서울에 있는 입지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시공사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려 지금 현재 800만원 중반대까지 평당 건축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입찰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건축비 1000만원 시대 코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양뿐만 아니라 이런 재개발 투자 관심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여러분들 청약 당첨돼 가지고 분양가 보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3기 신도시 같은 애들도 지금 현재 예상되는 84짜리 분양가가 거의 7억대를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리부터 이런 입주권 예정지들 참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해당 구역에 새롭게 투자자가 다가구 내지 다세대를 매입해서 조합원으로 참여를 한다고 감안을 했을 때 수익성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연면적 34평에 대지 21평짜리 매입을 했고요. 기부채납 10% 감안하고 또 단독주택 격차율을 80% 적용을 해서 14.71평 기여지분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업 전체의 비례율 적용까지 하면 15.64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이 1-1구역 사업에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게 될 아파트는 총 84짜리 아파트 한 채로만 가정을 했을 때 용적률 285% 적용받았으니까 대지 지분은 12평이 조금 안 되겠네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기여한 지분 대비해서 남게 되는 지분은 3.71평 이 부분을 평당 5천씩 매각한다라고 감안을 해서 추가 분담금 상계 처리했더니 한 2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금액이 한 11억대 정도인데 여기다가 추가 분담금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한 13억에 약간 못 미치는 총 투자 금액이 발생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준공후에 34평짜리 아파트가 한 250여 세대 한 260여 세대 정도로 지어지더라도 크게 수익성 면에서는 합리적이더라고 보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금액이 평당 5천이라는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린 평당 건축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800만 원대에도 시공사들이 입찰을 잘 안 하는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조합원 입장에서 참여를 하더라도 분담금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하셔야 되겠다. 다세대로 참여했을 때도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요. 일단은 대지 면적 10평이 좀 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을 때 84가 아닌 59짜리를 신청했다고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분담금이 한 2억 가까이 나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총 현재 나와 있는 매수 금액이 8억대 정도니까 투자 금액은 10억이 약간 못 미치는 한 9억 7천 정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더라도 수익률 부분에서 아주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분석한 내용 최종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비용 증가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비용 증가가 최근에 인플레가 잡히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앞으로 이 평당 공사비 떨어질 일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이 사건들로 인해서 감리라던가 여러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 같고, 이 절차 부분 시공사 곧바로 비용에다가 추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신도시 입지들 혹은 서울 내 좋은 입지들 분양가 상승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분양자들이 감내하셔야 된다. 그래서 입주권 투자가 좀 더 절실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아타운으로서 아파트 단지를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해당 투자 물건이 앞으로 긴 세월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누구도 장담치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을 쥐고 있는 물건을 선택해야 합리적인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려면 반드시 가로 구역별로도 이 사업성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 어차피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구역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로정비 사업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 세부 가로 구역에 대한 수익성과 진행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작은 가로 구역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있는, 그러니까 개별 단지로도 개별 구역으로도 뭔가의 그림이 그려지는 가로구역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고, 또 해당 물건 역시도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로 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세미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접근할 때 항상 이제 수익률, 얼마나 싸게 접근해서 드리는 비용 대비한 수익률이 높을 것이냐,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여태까지 쭉 분석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증가 내지 이제 가격 상승이겠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이미 후보지 선정된 데 접근해서 매입하는 거 크게 재미없어 보인다. 앞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하려면 예정지를 찾아가야 된다. 예정지.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디가 재건축될지 대충은 그려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재개발은 초기 예정지 찾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처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분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려운 분들 감으로 밖에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정지 투자들 어떤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 제가 세미나 때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9월 9일에 있는 세미나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하셔서 전화나 링크 통해 사전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